이제 마지막 주제로 SaaS의 개발 공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SaaS가 갖춰야 될 기술적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요. 첫째는 SaaS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되어야 된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우드 환경, IaaS 플러스 PaaS 환경에서 개발되고 운영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또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은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를 갖춰야 된다. 그리고 IaaS 플러스 PaaS가 제공하는 인프라스트럭처 오토메이션, 인프라 자동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이거에 더해서 SaaS가 되려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만 돼서는 안 되고 추가로 추가적인 요건이 있었죠. 추가적인 요건으로서는 SaaS라는 거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인데 이게 많은 가입자들이 한 개 인스턴스를 공유해야만 그 사업성이 생기기 때문에 SaaS는 그 아키텍처를 특수한 아키텍처를 갖춰야 된다. 멀티 테넌트 아키텍처를 갖춰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셀프 서비스 가입자들이 가입을 하고 서비스 활용을 하고 탈퇴할 때까지 가능하면 벤더 쪽에 도움 없이 혼자 스스로 셀프 서비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된다. 5가지의 핵심 기술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이 SaaS를 올바로 개발하기 위한 어떤 기술적 공법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이 없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그런 책이 아직은 나오질 않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여기 있듯이 Engineering Software as a Service, An Agile Approach Using Cloud Computing 이런 책이 있죠. 이 책은 이제 밑에 보다시피 알만도 팍스랑 데이비 패터슨이라는 UC 버클리, University of California, 버클리의 전산학과 교수들이 새로운 대학 교재로 자기네 학부 학생들한테 소프트 엔지니어링을 가르치는데 요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술이라든가 플랫폼이라든가 프레임워크라든가 프랙티스라든가 하는 게 짧은 시간에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급히 이제 이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애자일 개발을 해서 SaaS를 만드는 엔지니어링 하는 교과서다라고 해서 상당히 이제 인기 있는 교과서가 됐어요. 최신의 기술을 써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책인데 막상 내용을 보면 그냥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특별히 뭐 SaaS를 만드는 그런 여기서 얘기하는 추가 요건 같은 거, 그래서 멀티 테넌트 아키텍처 어떻게 갖추냐, 셀프 서비스 어떻게 제공하냐 이런 쪽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실제 안에 소스 코드 예제들이 루비로 돼 있어요. 루비 on Rails로. 우리나라에서는 루비를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고 그래도 지금 이제 이 저 교과서가 한번 훑어볼 만한 가치는 있죠. 근데 그 외에 뭐 그렇게 추천할 만한 도서가 지금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SaaS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잘 개발하느냐 하는 부분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지금 소개하는 공법도 SaaS라기보다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잘 개발하느냐까지만 커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저도 노력을 하고 또 해외에서도 해서 이제 SaaS 개발하는 분들한테 지침이 될 수 있는 좋은 책들을 지금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하여튼 IS Pass의 여러 가지 서비스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SOA 구조로 아키텍처로 해서 컨테이너로 디플로이하고 인프라 자동화 기능을 써서 CI/CD를 하고 하는 등등의 최신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 방법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 최신 공법을 분석, 설계, 코딩, 테스팅, 빌드, 디플로이먼트 해서 전 과정을 또 풀 사이클을 또 풀 스택, 클라이언트 단, 서버 단, API 단, 또 데이터, DB 단 등등을 다 설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짧은 시간에. 그래서 제가 그 바람직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 공정을 하나의 예시로 쭉 한번 실제 만들어야 되는 산출물을 위주로 해서 알기 쉽게 어떤 산출물들을 쭉 만들어 나가면은 훌륭한 SaaS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되는지 그렇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SaaS 프로덕트를 개발해서 SaaS 사업을 추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전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를 해야 되겠죠. 우리의 고객은 누구여야 될 것이냐. 그 고객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차별화된 가치 명제를 우리가 발명을 해서 기존의 경쟁 업체들을 하고 차별화를 이룰 것이냐. 또 그런 차별화된 가치 명제가 파악이 되면 그거를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기능으로 구현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소위 requirement specification, requirement engineering 해야 되겠죠. 개발할 기능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제 나서 이제 그 분석 스펙에 맞춰서 이제 개발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첫 단계는 전반적인 우리 SaaS 비즈니스의 큰 그림을 설계해야 된다. 제일 처음에는 보통 우리가 펄소나를 정의하죠. 펄소나는 뭡니까? 우리의 타겟 고객의 아키타입이에요. 우리가 타겟을 하는 고객을 어떤 구체적인 인스턴스를 만들어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죠. 우리의 고객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또는 기업이다 하는 그래서 펄소나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타겟 고객에 대한 정의를 기반으로 소위 커스터머 조니 매핑을 하죠.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커스터머가 우리 SaaS 서비스를 찾아내고 한번 트라이얼 버전을 가지고 한번 써보고 그리고 이제 실제 이게 참 가치가 있구나 해서 가입을 하고 또 사용이 시작이 되고 사용하다가 뭐 장애가 날 수도 있고 하는 커스터머와 우리 SaaS 서비스 간의 어떤 그 인터랙션이 어떤 라이프 사이클 가지고 쭉 흐르겠죠. 탈퇴할 때까지. 그때 중요한 모먼트들이 있죠. 뭐 장애가 났다든가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를 해서 옵션을 골라야 되는 국면이라든가 각 마일스톤별로 각 터치포인트별로 우리가 어떻게 고객한테 편리하고 쉽고 가치 있는 서비스를 해야 될 거냐 제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구상해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커스터머 조니 맵을 반드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확실하게 우리가 차별화된 어떤 새로운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CX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커스터머 조니 매핑을 할 때는 그냥 뭐 방에 모여서 브레인스토밍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필드에 나가서 커스터머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 피드백을 받고 또 이러는 과정에서 프로타입을 또 들고 나가고 디자인 띵킹이죠. 디자인 띵킹 앞에서 얘기했던 디자인 띵킹 룹을 돌릴 때에 이런 커스터머 조니 맵을 산출물로 가지고 나가서 empathize, define, ideate, test, prototype, test 이 5단계를 룹을 돌릴 때에 뭘 가지고 나가서 프로타입이라고 보여줄 것이냐 할 때에 지금 소프트웨어 경우, SaaS 경우에 가서 조니 맵이 굉장히 중요한 아웃풋이다, 프로덕트다, 그죠? 산출물이다 이거요. 그 커스터머의 정확한 그 니즈나 want, 뭘 사랑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수단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value proposition canvas라 그래서 가치명제가 가장 중요하죠. 가치명제. 그래서 우리가 타겟을 하는 고객이 어떤 고객인데 이 사람들이 현재 어떤 페인 포인트가 있고 지금 이제 기존의 시장에 나와 있는 리딩 선도 기업들의 서비스를 쓰면서도 아직 뭔가 크로니클한 아주 만성적인 그 페인 포인트가 있는 거죠.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 불만을 찾아내야 돼요. 기존 제품에 대한 불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게인. 그래서 페인 앤 게인입니다. 밸류 프로포지션은. 그래서 고객들이 기존 제품에서 느끼는 페인. 그 다음에 기존 제품에서는 제공 안 하는 새로운 게인. 새로운 추가적인 가치죠. 이것이 무엇인가를 밝혀내야 돼요. 밝혀낼 때 이제 가속 조니 매핑이 도움이 되겠죠. 그랬으면은 이제 그 게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을 이제 정해야겠죠. 이 게인을 주고 이 페인을 풀려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기능, 피처라고 할 수도 있고, 그죠? requirement죠. software requirements를 구현해야 된다. 구현함으로 인해서 이제 고객한테 이런 고객이 이런 유즈 케이스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하는 유즈 케이스가 도출되는 거예요. 유저 고울서부터 시작해서 유저가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페인 포인트,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게인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 게인을 줄 수 있는 기능, 페인을 풀 수 있는 기능을 모아서 소위 유즈 케이스 또는 유저 스토리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구현해야 될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사용자 관점에서 어떤 기능을 만들어서 넣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 Value Proposition Canvas 작업을 통해서 스터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누구나 쓰고 있는 아주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기법들이에요. 소위 practice들이에요. 소프트 엔지니어링 practice라 그러죠. 이런 기법들을. 그래서 툴들도 다 있어요. 여기 뭐 예로 제가 몇 개 툴을 이렇게 써놨는데 뭐 UX프레시아 같은 툴도 있고 이 툴들 자체도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어요. 이제 스트래티자이저 같은 데서 이제 이런 책도 있고 가이드도 있고 이런 간단한 템플릿도 제공하고 이런 거는 이제 실제 사업을 펼쳐나갈 때 공부를 하시고 실제 적용을 하면서 습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SaaS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또 KPI를 어떻게 우리가 성공해 가는지 실패해 가는지 KPI를 어떻게 설정하고 하는 비즈니스 모티베이션 모델 그러죠. 그래서 사업의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 전략을 스케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알키메이트라는 국제 표준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노테이션이죠. 토가프라는 또 오픈 그룹이라는 국제 컨소시엄에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기업의 아키텍처예요. 기업 아키텍처를 정의해내는 노테이션을 만든 게 알키메이트예요. 알키메이트로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SaaS 사업에 추구해야 될 목표, 구체적인 목표, 또 구체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이고 그 전략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케이퍼빌리티들을 갖춰야 되고 그럼 케이퍼빌리티를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없었던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리소스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사업의 디자인이죠. CS 사업을 설계하는 거죠. 그 설계를 이렇게 공학적으로 간편하고 아주 명확한 노테이션을 써서 하는 그런 것을 훈련받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들 많이 쓰고 있는 소위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죠. 그래서 이것도 같은 회사예요. 스트리티자이저라는 회사 사이트에 가면 템플릿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템플릿. 그럼 여기 보면은 지금 조금 작아서 좀 확대해서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커스터머를 정의하고 앞에서 얘기했던 퍼소나죠. 커스터머 어떤 커스터머를 대상으로 여기 보면 이제 value proposition 여기 있죠. 이런 고객을 대상으로 이런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해주겠다. 이런 가치 명제를 차별화된 가치 명제를 제공하겠다. 그때에 이런 가치 명제를 제품 기능에 실어서 SaaS 서비스 기능에 실어서 이 커스터머에게 제공을 하는데 그때 어떤 채널을 통해서 고객한테 다가가고 우리가 고객한테 이거를 알리고 팔고 또 평소에 어떤 채널을 통해서 고객과의 릴레이션십 관계를 유지하겠다. 그런 이제 중간 커스터머와 우리 제품 서비스 사이에 어떤 ongoing 채널 또 초기의 마케팅 채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품의 피처셋이 정의가 된 거죠. 그러면 이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를 타겠다. 어떤 방법을 써서 이걸 하겠다 하는 회사 내부의 제품 개발 또 영업, 운영, 서비스 운영 등등의 프로세스를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CS 사업은 기존의 패키지 사업하고는 근본적으로 빈스 모델이 다르다. 빈스 프로세스가 다르다. 그래서 이 코어 프로세스, SaaS 비즈니스의 코어 프로세스를 제대로 설계를 해서 그거를 CMP 등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 등 여러 가지 제3자 밴드에서 만든 솔루션들을 클라우드로 활용을 해서 이 프로세스를 만들어내야만 된다.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제품이 만들어지고 팔리고 운영되고 서비스된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세스를 우리가 새로운 CS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리소스가 필요하다. 이 리소스는 대부분이 역량이죠. 직원들의 어떤 새로운 역량이 필요한 거죠, 지금. 그래서 CMP의 여러 가지 그 OSS, BSS를 다룰 줄 알아야 되고, PaaS 플러스 IS 환경에서 소프트웨어를 잘 개발할 줄 알아야 되고,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디자인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을 수행할 줄 알아야 되고, 굉장히 많은 요즘 시대에 요구되는 기술적 역량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리소스가 여기 정의돼요. 우리가 이런 새로운 역량을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파트너들이에요. 지금 PaaS 플러스 IS 플러스 PaaS 벤더, CMP 벤더들, 또 우리가 컴플리멘터리 SaaS 얘기를 했죠. 보안 제품들. 그런 여러 개의 외부 파트너들과의 협조 속에서 해나가야 된다. 이제는 혼자 못하고 에코를 형성해서 에코와 에코의 싸움이다.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키 파트너들을 구체적으로 쓰고 그 결과 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생기는 코스트가 있을 거고 또 그 서비스를 고객한테 제공을 해서 받는 그 사용료 기반의 과금한 레비뉴가 생기죠. 그래서 레비뉴 스트림이 어떻게 형성되고 또 코스트는 어떤 코스트들이 발생하느냐까지 디라이브를 해서 결국 이제 코스트 레비뉴 분석을 통해서 이게 프로핏이 결국에 날 수 있는 서스테이너블한 비즈니스냐 하는 것을 미리 엔투엔드로 커스터머서부터 리소스 파트너까지 전체 사업을
실제 블루프린트를 구상을 잘 해보시고 실제 이거를 현실적으로 이게 충분히 실현 가능한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알키메이트를 써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아주 상위 레벨에서 회사의 코어 프로세스 또 서포트 프로세스가 어떻게 흘러가고 프로세스가 흐를 때 각 중요한 코어 액티비티에서 어떤 비즈니스 에셋들이 업젝트들이 활용이 되고 하는 또 어떤 롤 플레이어들이 그런 역할 수행을 하고 하는 아주 하이 레벨의 밸류 스트림이죠. 밸류 스트림을 작성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알키메이시라는 노테이션, 국제 표준 노테이션을 써서 비즈니스를 설계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거는 사실 뭐 그냥 일부 회사들만 호기심에서 쓴 게 아니고 해외 선진사들은 누구나 활용하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프랙티스들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더디죠. 더디어서 우리나라에서 주변에서 이런 거 하는 사람 잘 안 보이죠. 그러나 뭐 미국, 독일 뭐 등등 해외 선진사들은 이런 방법들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액티비티와 비즈니스 업젝트라 하면 그게 이제 정보죠, 정보. 어떤 정보를 써서 어떻게 일을 하냐. 각 일하는 단계에서 어떤 정보를 써서 일을 자동화하고 효율화하고 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에는 시스템이라는 거는 비즈니스 시스템이라는 거는 IT 관점에서 보면 액티비티와 실제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비즈니스 액티비티죠.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 액티비티와 그때 활용하는 비즈니스 업젝트들, 정보들의 정의로 혁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혁신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지금 비즈니스 액티비티랑 그거랑 아주 연관성이 깊은 어피니티가 큰 오브젝트들을 묶어서 인캡슐레이션 한다 그래요. 인캡슐레이션에서 묶어서 하나의 서비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SOA,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로 해야만 된다. 앞으로는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요즘 유행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것으로 구현을 해서 서비스가 여러 개 모인 그래서 조립된 그리고 동적으로 그게 오케스트레이션 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 되죠. 그럴 때게 그럼 우리 지금 이 SaaS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제공하는 이 SaaS 서비스를 어떠한 소와 서비스 단위로 쪼갤 것이냐를 이렇게 비즈니스 전체 블루프린트 설계할 때 이미 그거를 밝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주 하이 레벨의 하이 오더 비즈니스 액티비티랑 큰 서브젝트 에리어들이죠. 비즈니스 오브젝트들을 관련이 깊은 것들을 묶어서 액티비티랑 비즈니스 오브젝트를 묶어서 인캡슐레이션 된 것을 서비스의 단위로 이렇게 쪼개나가는 거죠. 쪼개나가.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공법들이 있는데 서비스를 아이덴티파이하고 서비스 스페시파이하고 리얼라이즈하는 과정에서 소화를 분석 설계해가는 과정에서 리거러스한 공학 기법이 있죠. 그때 이제 첫 단추가 첫 출발이 토가프에서 제공한 알키메이트에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 이미 우리 서비스는 이런 단위 소아 서비스로 분리가 돼서 조합이 될 것이다. 라고 설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비스 하나하나가 지금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을 API로 노출을 하겠죠. 그럼 이 서비스들 간에는 API를 통해서만 상호 간의 기능을 호출하고 또 상호 간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서로 교환을 하죠. 또 요 내부의 서비스들 사이에
콜라보레이션도 API를 통해서만 하지만 또 외부에 다른 회사의 SaaS랑 결합할 때 또 고객이 우리 SaaS의 서비스들을 더 보강해서 자기네 커스터마이즈 하려고 그럴 때 등등 항상 이 소프트웨어 간의 어떤 콜라보레이션이 있을 때는 반드시 API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게 오늘날의 애플리케이션 구조입니다. SOA죠. 그래서 여기서 벌써 큰 단위의 서비스가 확보가 되고 그것들의 이제 API를 차근차근 우리가 뒷단으로 가면서 API까지 디자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나오면은 이제 이게 비즈니스 모델링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우리 SaaS 비즈니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또 시장에서 많은 스테이크홀더들하고 검토가 되고 검증이 된 이제 투자를 해도 이 사업이 이게 건전하게 갈 것 같다. 이 사업이 프로핏이 나고 성장 가능성이 크고 한 좋은 사업이다 하는 걸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랬으면 이제 구체적인 이제 우리가 개발될 SaaS 프로덕트의 구체적인 requirement 분석으로 들어가요. requirement 분석으로.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여기서 나온 산출물들을 인풋으로 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링, 비즈니스 옵젝트 모델링.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아키텍처 및 API 디자인 이런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앞에서 우리가 많은 연구랑 노력을 통해서 의사결정한 사항들, 이런 여러 가지 그 설계에서 의사결정된 사항들, 이 설계 내용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엘리먼트들이 뒷단으로 다음 산출물로 트랜스포메이션 돼 갈 때에 이게 다 트레이서블 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툴 환경 하에서 소프트웨어 공학 툴 환경 안에서 한 개 한 개 엘리먼트들 우리가 표현하는 모델의 각각의 엘리먼트들 그것의 프로퍼티들이 여기서부터 쭉 모델을 통해서 소스 코드가 나오고 소스 코드가 빌드가 되고 컨테이너로 해서 엑스큐터블 해지고 하는 쭉 흘러갈 때에 한 개 한 개 낱개 엘리먼트들 간에 다 트레이서블 해져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국 자바로 코딩을 했다 이거예요. 뒤에 가서 소스 코드에 보니까 뭐 ABC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 클래스를 우리 왜 만들었니? 하면은 그게 그 클래스는요. 우리가 XYZ라는 유즈 케이스를 할 때 쓰는 어떤 그 시멘틱 비즈니스 object가 이러이런 유즈 케이스에 있어서 이 object들을 쓰는데 그 object들을 그 어떤 특정 A라는 object, 비즈니스 object를 담고 있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비즈니스 오브젝트 모델,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까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소스 코드에 있는 클래스가 이 자바 클래스는요. 이 비즈니스 오브젝트 모델에 있는 요 클래스입니다. 요 UML로 그리는데 요거는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에는 요 클래스가 바로 요 자바 클래스입니다 하고 딱딱 서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노력을 들여서 비즈니스 모델링을 하고 리퀘어먼트 분석을 한 것들이 조금도 로스가 없이 조금도 버리는 게 웨이스트가 없이 그대로 소스 코드로 가고 엑스큐터블로 가는 그런 공법입니다.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을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쓸 경우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현상인 거예요. 트레이서빌리티,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지금 툴 안에서 소프트웨어 공학 전문 툴을 쓰고 우리가 그 툴 안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표준적으로 쓰고 있는 practice, method, 방법론을 써서 또 국제적인 표준 노테이션을 써서 가기 때문에 이런 앞뒤간에 앞에서 만든 산출물부터 저 뒤에서 만든 산출물까지 조금의 웨이스트도 없이 린하게 아주 빠른 속도로 꼭 필요한 것만 하면서 전부 연결돼 간다. 분석 산출물과 설계 산출물과 소스 코드와 엑스큐터블들이 전부 연결돼 있다. 그래서 나중에 뭔가
변경 요청이 왔을 때, 우리가 그거를 분석 스펙에서 보니까, 이 유즈 케이스에 저 시나리오 스텝을 바꿔줘야 되구나.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트레이싱해서 내려가면, 이 부분이 저 자바 클래스의 저 메소드로 우리가 구현을 했었구나. 그래서 이게 그 부분을 딱 고쳐서 다시 테스트를 해서 다시 빌드를 해서 다시 릴리즈를 한다. 그래서 분석, 설계, 코드와 디플로이 하는 것들이 그대로 디저블해집니다. 툴 안에서 내비게이션으로 찾아갈 수 있고 눈에 다 보이고 그게 공학을 제대로 할 때에 우리가 받는 베네핏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국제적인 회사로 크게 성장하고 싶으시면은 이제는 주먹구구식 개발, 그냥 프로그래밍만 할 줄 알면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만들고 서로 붙여보고 버그 나면 또 고치고 그런 게 아니고 앞단서부터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설계를 하고 그게 그대로 그냥 빠른 속도로 코드까지 가서 디플로이 되는 이제 그런 빠른 속도의 리인한 방법론을 할 수 있는 공학 역량을 앞으로 이제 키우셔서 나가야 장기적으로 국제적인 기업으로 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지요. 이제는 SaaS의 제품의 requirement, 요구 명세를 스펙을 만들고 또 이제 그 프로덕트의 내부적인 구조, 그 솔루션의 그 내부적 구조의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겁니다. 이제 이 아키텍처는 당연히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지요. 여러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성된 그런 애플리케이션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SaaS를 고객이 쓸 때 SaaS를 써서 뭐 예를 들면 CRM이다. 그러면은 어떤 고객을 고객이 우리의 CRM 서비스를 써서 자기네 고객을 뭐 등록하고 프로파일링을 하고 또 그 사람한테 알만 타겟 마케팅 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찾아내서 이메일로 발송을 하고 뭔가 이렇게 우리 SaaS를 써서 어떤 타스크가 플로우가 일어나겠죠. 이게 기업용이든 개인용이든 간에 딱 SaaS 서비스를 쓰기 시작해서 자기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타스크들이 플로우를 일으키면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SaaS의 기능이 동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전개할 건지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BPMN이라는 국제 표준 노테이션이 있어요. OMG, Object Management Group에서 만들어 놓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링 노테이션이죠. BPMN이라는 노테이션을 전 세계적으로 쓰죠. 그래서 이 노테이션을 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실제 태스크가 어떻게 시퀀싱을 이루면서 하고 또 분기를 하고 또 머지를 하면서 흐르는지 플로우, 워크플로우 또는 밑단에 오토메이션된 그런 straight through process 등등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걸 가르칠 때는 이제 비즈에지나 비주얼 패러다임이라는 툴을 씁니다. 반드시 툴을 써야만 돼요. 뭐 이런 그림을 뭐 파워포인트로 그린다든가 무슨 뭐 비디오로 그리면 안 돼요. 이런 거는 다 공학적인 CAD/CAM 같은 공학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요 하나하나가 다 리파지터리에 엄청난 정보가 들어갑니다. 요 노테이션 하나하나에. 그래서 반드시 국제 표준 언어를 구현해 놓은 국제적으로 제일 잘 만들고 인기 있는 그런 툴을 확보해서 이 툴을 써서만 소프트 엔지니어링 툴을 써야만 소프트 엔지니어링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툴을 배우셔야 돼. 툴을 공부를 하셔서 프로세스 모델링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세스가 흐를 때 각 태스크에서 인풋 정보가 들어가고 그게 처리가 되고 아웃풋 정보가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DB에 저장이 되기도 하고 DB에서 읽고 정보를 새로 만들어서 DB에 저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흐를 때에 이 각 태스크에서 실제 사용하는
인풋, 아웃풋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정보를 여기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들은 클래스란 단위로 이제 모델링이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CRM이다 그러면 고객도 하나의 클래스고, 뭐 고객이 우리하고 어떤 주문을 해서 상품을 사갔다. 그럼 어떤 주문 내역 그런 것도 하나의 클래스고, 우리가 고객한테 파는 프로덕트, 제품도 클래스고, 그래 실제 리얼 월드의 우리 비즈니스 도메인에서 다루는 모든 사물들, 컨셉트들, 이벤트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예요, 정보. 그래서 이 정보는 클래스란 단위로 구성을 하게 되고, 제일 중요한 게 클래스 간에 매우 복잡한 연관관계가 있어요. 시멘틱 어소시에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BPMN으로 그린 프로세스 모델, 그다음에 UML의 Unified Modeling Language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는 노테이션으로 정의를 한 정보의 개념 정의, 그죠? 정보. 그래서 모든 중요한 터미널로지가 여기 다 정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서로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이 프로세스 돌리는데 필요한 정보가 여기 없으면 안 되고, 여기 필요 없는 정보가 괜히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딱 서로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유즈 케이스를 도출하게 됩니다. 유즈 케이스란 건 뭐예요? 우리가 SaaS 소프트웨어에서 구현해야 될 기능의 집합이죠. 기능이 어디서 도출했느냐? 기능은 두 군데서 와요. 하나는 우리가 우리 사용자가 우리 SaaS에 가입해서 SaaS를 쓰는 사용자가 실제 이런 태스크를 수행해 나가야 되니까 요 태스크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로 개발해야 될 기능들이죠. 그래서 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있는 태스크들이 다 유즈 케이스로 매핑이 돼서 와요. 매핑이 돼서. 근데 여기는 보여주지 않았지만은 어떤 SaaS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능이 뭐 100% 프로세스 어떤 프로세스 이미 미리 디파인된 프로세스를 따라서 행하는 태스크만 있질 않죠. 그러니까 소위 애드학 태스크, 유저들이 미리 정해진 프로세스에 따라 일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친구랑 인스턴 채팅을 한다. 그건 뭐 프로세스 따르질 않죠. 그러한 기능들, 유저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애드학 태스크들도 여기 포함이 돼요. 그래서 여기 쭉 리스트업이 된 거예요. 동그라미들, 요 동그라미들이 유즈 케이스들이고, 여기 이제 스틱맨, 허수아비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 태스크를 수행하게 된 롤 플레이어들, 롤들이 이제 액터라 그러죠, 액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용자들의 퍼소나들이죠. 아까 얘기했던 다른 사용자 클래스들, 아키타입들, 이런 사용자는 이런 기능을 쓰고, 저런 사용자는 이런 기능을 쓰고, 이렇게 해서 역시 유니파이드 모델링 랭귀지의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라는 노테이션을 써서 유즈 케이스가 밝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유즈 케이스가 우리가 개발할 소프트웨어 기능 목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개발할 전체 소프트웨어 제품의 어떤 우리 첫 릴리즈 버전의 어떤 스코프도 여기서 정해진 거예요. 이만큼 기능은 일단 만들자. 앞으로 예를 들어서 6개월에 걸쳐서 버전 1.0을 내보낼 때에는 이런 기능을 실자 하는 어떤 스코프도 여기서 결정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 이제 보다시피 이 모든 말들이 한 개의 툴 속에서 되고 있죠. 비주얼 패러다임이라는, 우리 같으면 이거를 이제 가르치는데, 비주얼 패러다임이라는 모델링 툴, 한 툴 안에서 이게 다 그려지고 있고, 이 하나의 툴 안에서 다 그려지면서 여기 표현하는 낱개 엘리먼트들이 전부 릴레이션이 돼 있어요. 리파지터리 속에 다 트레이서블 하도록, 얘가 쟤에서 왔고요, 얘는 얘를 읽고요, 얘는 쟤를 적고요 하는 게 전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나중에 가면 그 정보들을 이용해서
뭐 자바면 자바, C++ 뿌리면 C++, 코딩을 할 때 일단 기본 클래스의 스켈레톤 코드는 자동 생성되는 거예요. 코드가 자동 생성됩니다. 이 모델에서 이런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그래서 코딩이 엄청 빨라지고 특히 통합 테스트 할 때 버그가 거의 나오질 않죠. 미리 다 이렇게 설계가 돼서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다음 부분 또 보시죠. 다음 부분 보시면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유즈 케이스 아주 간단한 건 뭐 개발자들이 알아서 짤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개발자가 스스로 그 로직을 구현하기에는 좀 복잡하다, 새로운 거다, 혁신적인 거다, 이 세상에 없었던 기능이다 하면은 분석자가 그 기능을 발명하는 거예요. 지금 남의 걸 갖다가 모방하는 게 아니고 발명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스텝 어떻게 그 사용자가 어떤 화면에서 무슨 짓을 하면 서버 사이드에서 무슨 로직이 흐르고 어떤 정보를 가져오고 정보를 화면에 뭘 뿌려주고 그럼 또 고객이 그걸 보고 다음 액션을 뭘 하고 하는 이 실제 스텝 바이 스텝 유즈 케이스가 실행되는 그 프로시저를 시나리오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발명과 가치 창출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시나리오 작가들입니다. 소프트웨어를 해서 큰 돈을 벌려면 소프트웨어의 유즈 케이스의 시나리오를 쓰는 시나리오 작가를 많이 데리고 있어야 돼요. 그 우리가 지금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팔려는 그 빈스 도메인 또는 그 컨슈머 도메인에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또 소프트웨어를 많이 만들어 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자들한테 어떻게 스펙을 줘야 쉽게 만드는지도 알고 또 최신에 나온 모든 기술들 모바일, 소셜, IoT, AI, 블록체인 등등 이 요소 기술들을 훤히 알아서 이 기술들을 써서 도대체 지금 타겟 사용자에 대해서 이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비즈니스 도메인 또는 컨슈머 도메인에 어떤 유즈 케이스를 어떤 시나리오로 주면은 이 사용자들한테 이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획기적으로 가치 있는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거를 시나리오 작가가 쓰는 거예요. 소설 쓰듯이.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전문가라는 것은 모차르트 같은 교향곡을 쓰는 그런 작곡가라든가 장편 소설을 쓰는 소설가라든가 또는 뭐 대작, 영화 대작을 만들어내는 영화 시나리오 작가라든가 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많은 종합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지 거기서 창의적인 발명.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잘 썼느냐, 못 썼느냐, 거기서 결국에는 승패가 나는 거예요. 사용자들이 다 느낍니다. 잘 만든 소프트웨어, 불편한 소프트웨어, 다 알죠. 써보면 상대적으로. 결국에는 시나리오를 잘 쓰는 사람을 키우는 게 소프트웨어 사업의 성패가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학적인 기법은 다 이미 아주 성숙돼 있어요. 그래서 비주얼 패러다임이란 툴 같으면은 그 안에서 유즈 케이스 하나에 대해서 스텝을 쭉 써내려가고 그 스텝 여기 센텐스들이 있는데 스테이트먼트들이 여기에 올라오는 단어들은 마구잡이로 제가 타이핑하는 게 아닙니다. 어서 가져와요. 시멘틱 모델에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 애트리뷰트 또 그거의 오퍼레이션만 가지고 와서 문장을 컨스트럭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쭉 보면 어떤 클래스에 어떤 정보를 가지고서 어떤 오퍼레이션을 해서 이 스텝이 넘어가는구나. 그래서 그냥 이게 수도 코드예요. 어떻게 보면. 영어로 쓴 시나리오 문서지만 사실 그게 내부적으로 리파지터리에서 담고 있는 정보는 뭐요? 그대로 소스 코드로 번역이 될 수 있는 수도 코드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모든 역량이 집중되는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모든 역량은 여기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나리오가 확보됐다 치고 다음 순서로 가면 이제 시나리오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비헤이비어들 이제 이걸 스트럭처라 그러고 정보의 정의를 스트럭처라 그러고 또
이 소프트웨어가 해줘야 될 기능들을 behavior라 그러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가 해줘야 되는 기능, 동적인 기능들은 클래스의 오퍼레이션 또는 메소드로 인캡슐레이션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스텝들을 메소드로 따서 그 제일 적합한 클래스에 나눠줘요. 그래서 그거를 responsibility assignment를 한다. 이 기능의 책임을 클래스한테 할당을 해준다. 그죠? 그래서 class responsibility assignment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뭐 CRC 카드 게임이란 걸 해요. class responsibility collaboration 카드 게임을 다 합니다. 해외에서는. 그게 이제 결국 뭐예요? 시나리오에서 해야 될 일들을 메소드로 따내서 그거를 여기 있는 클래스들한테 또 쭉 나눠주고 또 여기에 없는 그런 컨트롤 클래스들 그런 것도 추가할 필요가 있고 클래스들이 추가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디자인 패턴을 적용함에 따라서 뭐 어댑터라든가 퍼셋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가적인 디자인 레벨의 클래스들이 여기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도메인마들이 창출되는 거예요. 도메인마들이라고 하면 뭡니까? 실제 옵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으로 이거를 소스 코드로 이제 구축을 할 때 우리가 짜야 되는 클래스들의 명확한 정의예요. 각 클래스에는 클래스 이름이 있고 애트리뷰시 있고 필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클래스가 이 필드들 가지고 실제 뭔가 외부에다가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 메소드들이 있죠. 또 물론 이제 여기에 인터페이스를 씌울 수도 있죠. 인터페이스. 그래서 클래스 이름, 필드, 메소드, 또 클래스의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이 다 여기 규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스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클래스들이 한 그림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얘들이 어떻게 서로 콜라보레이션 하는지, 다이내믹 콜라보레이션 어떻게 디펜드한지, 또 시멘티컬리, 스트럭처럴리 어떻게 시멘티컬리 연결되는지가 여기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완결판입니다. 끝난 거예요. 개발 끝난 거예요. 그죠? 얘가 완성돼 있으면 그 다음에 뭐요? 툴의 도움을 받아서 원클릭 탁 치면은 물어봐요. 자바로 잘랍니까? C샵으로 잘랍니까? 물어보겠죠. 그러면 자바로 짜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 툴이 비주얼 패러다임 같은 툴이 이 도메인 마들에서 자바 코드를 우리가 짜야 되는 자바 클래스들을 쫙 써줘요. 그래서 코드가 생성됩니다. 코드 제너레이션. 물론 그 코드가 모든 로직을 다 담고 있진 않아요. 이 클래스들의 아까 얘기한 필드들의 그 데이터 스트럭처, 그 다음에 메소드는 메소드의 시그니처까지는 각 클래스가 코드로 다 생성돼요. 또 그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 코드를 생성할 때 뭐 컨스트럭터들을 생성해주고 기본 뭐 getter, setter들 다 만들어 CRUD 로직들 다 지가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또 요즘 같으면 뭐 DB하고 연결을 ORM을 쓰겠다. 그래서 JPI 스펙에 맞게 하이버네이트에서 DB 액세스하는 내용을 클래스 안에다 담겠다 하면은 그 애노테이션까지 다 자동 생성됩니다. 그러고 나면 개발자들은 이제 자기가 할당받은 클래스들 하나하나에 들어가서 이 requirement spec 앞에 분석자가 준 이 스펙들을 쭉 보고 그 하나하나 메소드의 로직만 짜 넣으면 돼요. 로직만 쭉 채워 넣으면 이 클래스들은 이미 다 설계가 돼서 내려갔기 때문에 유닛 테스트는 여기서 준 테스트 케이스 가지고 유닛 테스트를 해서 통과를 해서 그 유닛 테스트 통과한 다음에 형상 관리에다가 체킹을 해 놓으면 이제 뭐 1시간마다 뭐 2시간마다 빌드 할 거 아닙니까? 빌드 오토메이션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자동으로 빌드가 되겠죠. 빌드가 될 때에 그동안 쌓인 모든 테스트 스크립트들이 한꺼번에 다 돌아요. 그러면서 인티그레이션 테스트가 되죠. 그때에 버그가 잘 안 납니다. 왜? 미리 다 설계가 돼서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빌드를 1시간마다 하고 또 빌드하면 빌드에서 인티그레이션 테스트에서 나오는 버그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1시간마다 시장 릴리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그죠? 이러한 리거러스한 엄격한 공법을 안 쓰면 그게 불가능하죠. 뭐 각자 짜가지고 테스트했다고 넣는데 막상 유닛 테스트의 테스트 시나리오도 뭐 커버리지가 뭐 100%는커녕 20%도 안 되고 유닛 테스트 통과했다고 집었는데 막상 속에 버그가 많고 그거 가지고 또 나중에 여러 사람이 짠 거를 빌드를 한번 하면은 빌드에서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라고 돌려보면 온 데서 버그가 나고 이 버그 고치면 저기서 또 튀 나오고 그래서 리그레션 테스트를 다 해가지고 또 고쳐서 또 하면 또 저기서 튀 나오고 끝도 없이 일이 진행이 안 되고 버그만 생산해내는 그런 상태를 벗어나지 않으면 사업을 제대로 전개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상태로 어떻게 벗어나냐? 소프트웨어 공학을 배우는 수밖에 없어요.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것은 뭐요? 현재 가장 발전돼 있는 공법, practice라 그럽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practice. 예를 들면은 여기서처럼 유즈 케이스 시나리오를 어떻게 작성하냐,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리냐, 뭐 이런 다 프랙티스들이죠, 이런 게. 그 다음에 툴 없이는 소프트웨어 공학은 전혀 못해요. 툴 안 써서는 공학을 못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공학 툴이 모델링 툴서부터 IDE, 소스 코딩하는 디버깅하고 코딩하고 하는 툴, 그 다음에 빌드 툴, 컨티뉴어스 인티그레이션 툴, 테스트 툴, 디플로이먼트 툴 체인이에요. 체인 오브 툴을 써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만 되고 그 툴 간의 산출물 간의 어떤 그 어소시에이션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런 게 공학이죠. 그래서 또 다음 갑시다. 그러면 이제 이 도메인 마들도 나왔고 옵젝트 마들도 있는데 일단 사실 도메인 마들 필요 없고 이 빈스 옵젝트 마들, 시멘틱 마들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고 컨셉추얼 레벨의 클래스 다이그램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이 여기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는 자동 생성돼요. 사람이 할 게 없어요. create table 이런 이제 SQL DDL 스테이트먼트들이 이 UML 클래스 다이그램에서 단추만 탁 치면은 자동 생성돼서 한순간에 DB가 구축됩니다. 한순간에. 그래서 많은 부분이 자동화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DB 구축은 자동화돼 있다. 그 DB의 데피니션은 어디서 끝나냐?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클래스들의 필드들의 데이터 타입을 정의하고 클래스 간의 시멘틱 어소시에이션을 명확하게 one to many 또 이게 뭐 슈퍼 클래스, 서브 클래스 관계 얘는 뭐 컴포지션 관계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캐테고리 등등 여러 가지 그 어소시에이션을 명확하게 디파인 해줌으로 인해서 이 DB 스키마는 자동 생성된다. 근데 요즘은 이제 뭐 몽고DB니 카산드라니 해서 NoSQLDB도 많이 쓰죠. NoSQLDB의 스크립트 스크립트를 데피니션 스크립트를 자동 생성시켜주는 툴은 아직은 많지 않아요. 아직 많지 않지만은 여기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만 명확히 그리면 여기서 뭐 도큐먼트 DB라든가 뭐 컬럼 패밀리 DB라든가 어떤 특정 타입의 NoSQL에 갈 때 이걸 스키마로 트랜슬레이션 하는 그 로직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지금 SaaS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 비즈니스 도메인 또는 컨슈머 도메인, 애플리케이션 도메인이죠. 에서 쓰는 정보의 개념들, 그죠? 그 정보의 개념들, 또 그 개념들 간의 어떤 복잡한 시멘틱 그 네트워크, 이거를 정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DB도 끝나고, 여기서 이 도메인마들의 기초도 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DB는 이제 문제없이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유즈케이스 시나리오 스텝들 중에 유저한테 뭔가 화면을 띄워야 되는 스텝들이 있죠. 그 스텝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스텝에서 라이트 클릭해서 바로 그 화면 디자인을 합니다. 그리고 UI 와이어프레임을 만들어낸다 하는데 요즘은 이제 모바일 UI, 웹 UI를 제일 선호하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모바일 폰, 스마트폰의 UI를 설계를 한 거죠. 간단하게 그 이제 스케치해 놓은 거예요. 이 화면의 구조를. 그리고 이제 화면에 나타나는 데이터들이 여기에 어떤 필드다 하는 것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UI 디자인, UI 화면 디자인을 시나리오에서 바로 하게 되고 스텝에 맞춰서 바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테스트 시나리오를 만들어 놔야죠. 그래야 개발자들이 여기서 자동 생성된 그 스켈레톤 코드를 받아서 그 안에 메소드 로직을 채워 넣고 그 다음에 유닛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를 하고 액셉턴스 테스트를 해 나갈 때 이 분석자가 만들어준 테스트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는 거죠. 이 테스트 시나리오는 요 어떤 대상 유즈 케이스를 모든 그 안에 형성되어 있는 스레드를 100% 커버해야 돼. 100%. 그래서 이 시나리오들을 쫙 테스트를 하고 나면 버그가 뭐 이론적으로 뭐 100% 버그를 없앤다는 것은 어렵지만 뭐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버그가 없어지는 그래서 커버리지 100%의 테스트 케이스 및 시나리오를 만들어 놔야 돼요. 누가? 분석자가. 앞에 이걸 분석하는 사람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기법이 BDD 기법이에요. Behavior Driven Development 해서 여기에서 이 시나리오가 요구하는 어떤 그 테스트 기준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떤 피처별로 스텝 데피니션이라는 걸 해서 만들고 지금 이제 예를 들면 큐캄버 같은 아주 좋은 툴들이 있어요. 이 대부분이 다 오픈 소스들이에요.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하여튼 큐캄버 우리는 큐캄버로 가르치는데 그래서 테스트 스크립트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즈 케이스가 실제 실행될 때 이 시나리오가 흘러갈 때 클래스들이 여럿이 컬래버레이션 해요. 보통 요거는 A란 클래스가 하고 얘는 B 클래스 B가 하고 다시 A가 하고 이건 클래스 C가 하고 이렇게 이 일을 하는 클래스들이 여럿이 참여를 합니다. 유즈 케이스 하나 실행될 때 그래서 실제로 유즈 케이스 하나가 실행될 때 이 시나리오 내용으로 볼 때 어떤 클래스들이 어떤 메소드 콜을 하면서 진행되는지 이걸 표현해 놓은 거죠. 그래서 시퀀스 다이그램까지 만들어주면 개발자들이 이제 그 스켈레톤 코드 툴에서 생성시켜준 스켈레톤 코드를 인풋으로 해서 코딩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죠. 단계별로 해서 클래스 간에 어떤 메소드 콜을 하면서 진행되는지를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시퀀스 다이그램도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어 아키텍처를 도출해야죠. 그래서 이 도메인 마들에서 어떤 클래스들을 묶어서 서비스로 묶는 거예요. 서비스는 뭐예요? 클래스의 묶음이에요. 여기 클래스가 예를 들어서 30개가 있는데 30개가 있는데 서비스는 우리가 3개로 간다. 그러면 서비스 1번 서비스는 클래스 12개가 묶였다. 2번 클래스는 8개가 묶였다. 3번 서비스는 10개가 묶였다. 이렇게 클래스를 묶어 놓은 게 서비스예요. 그럼 어떤 클래스를 묶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드냐 하는 그런 이제 기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요즘 많이 쓰는 거 하나가 이제 에릭 에반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이다. 도메인마들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는 설계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이란 책이 있고 거기서 이 양반이 이 서비스는 이 bounded context란 개념, 이 클래스들을 bounded context 단위로 묶어서 bounded context 하나하나가 서비스가 되면 됩니다. 하고 주장을 했고, 이게 이제 요즘 제일 많이 이 산업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그런 기법이에요. 그래서 뭐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겠죠. 공부를. 그래서 여기도 이제 OMG에서 만들어 놓은 국제 표준 노테이션이 있어요. SOAML이라고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Modeling Language죠. 이거 뭐 꼭 쓰란 얘기는 아닌데 이걸 쓰면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 도메인에는 서비스가
하나, 둘, 세 개 있습니다. 또 여기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서비스 콜을 하면서 오케스트레이션 하면서 프로세스가 흐릅니다. 프로세스는 이 서비스들의 컨슈머죠. 근데 서비스 간에 서로 또 부탁들을 해요. 야, 이 정보 좀 줘, 뭐 어쩌고. 그래서 한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의 컨슈머가 되죠. 이 관계에서는 얘는 컨슈머고 얘는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되겠죠. 그럼 그 사이에 어떤 API가 형성이 되겠죠. 이 서비스는 저 서비스에 일을 부탁할 때 요 API를 보고 기능 호출을 한다. 그래서 API들이 이런 서비스 컨슈머 프로바이더 관계마다 API들이 형성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도출하고 또 필요한 API들이 식별이 되고 그 API의 내용이 API의 어떤 메소드들, 어떤 오퍼레이션들로 구성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API 디자인까지가 이렇게 비주얼한 모델링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지금 상세 분석과 상세 설계가 상당히 된 거죠. 이제 상당히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구축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구축으로. 그래서 다음 단계를 가봅시다. 그래서 아까 그 BDD라는 시나리오, 테스트 시나리오는 일종의 액셉턴스 테스트예요. 액셉턴스 테스트면서 어떻게 보면 인티그레이션 테스트 스크립트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이거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 지금 실제 애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에 UI가 뜬다, 모바일 UI가 뜬다 는 클라이언트 단도 있고, 또 클라이언트 단하고 서버 단을 연결할 때에 우리가 중간에 만들어야 되는 API 게이웨이가 있죠. API 단도 있고, 그 다음에 서버 단에 이제 자바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데이터베이스, 뭐 NoSQL 데이터베이스 같이 이제 데이터 단이 있고, 그래서 여러 레이어가 있죠. 레이어가 클라이언트 단, API 단, 서버 단, DB 단, 최소한 4개의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각 레이어별로 또 테스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BDD에 있는 시나리오 기반으로 레이어별 또 테스트 스크립트를 만들어내겠죠. 클라이언트 단 화면 테스트 하는 거, API 테스트, 그 다음에 서버 단에 뭐 유닛 테스트, 인테그레이션 테스트, 그 다음에 DB 호출하는 쪽, 그건 뭐 이제 서버 단에서 같이 되겠죠. 그래서 유닛 테스트 케이스들을 레이어별로 만들어줘야 돼요. 레이어별로. 뭐 자바 같으면 JUnit이 서버 단이고 API 단은 포스트맨이라는 게 요즘 많이 쓰이고 우리는 이런 걸 가르치는데 그래서 Behavior Driven Development라는 개념의 테스트 시나리오에서 이제는 Test Driven Development, TDD, Test Driven Development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유닛 테스트에서 써야 될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스크립트가 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Test First Programming, 그러죠? Test Driven Development는 다시 말해서 Test First Programming이다. 100% 커버리지의 테스트 스크립트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코딩하면 안 돼요. 공학에서는 그걸 철저히 요구합니다. 테스트 스크립트가 미리 만들어지지 않는데 코딩하는 건 아주 무모한 짓이에요. 이 코딩이 왜 하는 건지, 도대체 제대로 한 건지, 버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 경우에 코딩을 열심히 해서 막 올려놓으면 뭐합니까? 전부 그 스펙에도 안 맞고 고객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신텍스 에러에 뭔가 에러가 쌓여 있고 그 코딩 해봐야 버그만 쌓아가는 거예요. 버그만. 진도가 나가는 게 진도가 거꾸로 가죠. 진도가. 버그 잡으려면 일이 점점 더 많아져요. 코딩을 할수록 일이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일을 해치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엑스트림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 얘기를 했죠. 애자일 디벨롭먼트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을 하는 겁니다.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BDD, TDD예요. BDD, TDD, 그 다음에 CI/CD. 네? 앞에서 얘기했던 CI/CD. 그래서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켄 백이라는 분이 그거를 처음에 주창을 해서 애자일 개발을 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기법들의 모임인데
그 XP, Extreme Programming, 그거를 반드시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BDD에서 이제 유닛 테스트 스크립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API, 구체적인 서비스랑 프로세스 간, 또는 서비스랑 UI 간, 또는 서비스 상호 간에 서로 콜하는 컨슈머와 프로바이더 페어마다, 그 쌍마다 중간에 어떤 API를 놓고 서로 인터랙션 하게 할 거냐 하는 이제 API. 요즘은 이제 SOAP도 중요한데 아주 미션 크리티컬한 코어 기업의 아주 중요한 그런 정보를 처리할 때는 REST보다는 SOAP 웹 서비스가 합당한데, 웬만하면 요즘 이제 그렇게 아주 미션 크리티컬한 부분이 아니면 REST로 하는 게 편하죠. 빠르고. 그래서 REST API 또는 SOAP API를 만들고, 여기 이제 좋은 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요즘 Ramel이라든가 이제 REST API 모델링 랭귀지죠. 스웨거라든가 등등 해서 REST API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툴들이죠. 그래서 API가 이제 나오고 정의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버 사이드의 자바 코드. 자바 코드는 어떻게 짜요? 일단은 앞에 앞에 이 도메인 마들에서 스켈레톤 코드라 그러죠. 뭐 메소드 안에 로직까지는 안 적었지만 클래스의 모든 필드에 대한 정의, 또 메소드의 시그니처, 다시 해서 메소드 이름, 메소드의 return argument, return path parameter, input parameter가 뭐다, 이런 부분은 다 자동 생성된 거예요.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그래서 .java 파일들이 쫙 형성이 되죠.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코딩을 하겠죠. 이 자바 스켈레톤 코드 나온 거 자동 생성된 코드에서 코딩으로 들어가는데, 그때는 뭐예요? 얘가 있어야만 코딩을 한다. 테스트 스크립트도 없는데 무작정 코딩하는 것처럼 바보짓은 없다. 그래서 테스트 코드가 이미 테스트 스크립트가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최소한의 코드를 짜는 거죠. 테스트를 통과하는 최소의 코드를 짠다. 짜서 뭐 시퀀스 다이그램을 감안해서 다른 클래스하고 콜라보레이션 하면서 서버 사이드의 기능을 수행할 자바 코드를 짜는 거죠. 그때게 이제 테스트 스크립트를 가지고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짜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이 코드에서 이 코드가 속해 있는 서비스, 이 코드가 이 자바 클래스가 속해 있는 서비스, 그 서비스가 제공해야 될 API를 감안해서 이 API에서 약속한 컨트랙트가 제공되도록 코드를 짜야 돼요. 그래서 테스트 퍼스트 프로그래밍이라고 있는 것처럼 컨트랙트 퍼스트 프로그래밍, 그죠? 그래서 이제 서버 사이드 코딩이 테스트 스크립트가 있고, 이걸 통해서 바깥에 제공해야 될 API 스펙이 있을 때 그걸 놓고 짜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이 부분이 먼저 나와줘야죠. 이 부분이 나와주고, 그걸 가지고 테스트 자바 코드를 짜면은 이제 짜고 또 짜고 또 망가졌다고 또 짜고 뭐 안 된다고 또 짜고 하는 부분이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 API를 구현해주는 서비스의 백엔드죠. 서비스의 capability, safe service capability, 서버 사이드의 서비스를 실제 구현해내는 그 로직 덩어리, 그거를 이제 임플리멘트를 하죠. 임플리멘트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자바 같으면 요즘 이제 스프링 부트, 스프링 클라우드 이런 식으로 이제 스프링이 많이 이제 업데이트 됐어요. 업그레이드 돼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래서 쉽게 API를 만들어내고 그 API를 충족시켜주는 서버단을 서비스들을 자바 코드 기반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만들어내서 그러면 서비스 하나하나가 다커 컨테이너로 구현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구현된 컨테이너들을 가지고 서버 사이드가 마련이 되고, 이제 이 UI, 아까 이 UI 와이어프레임 설계까지 해놨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실제 UI 개발을 하겠죠. 그래서 요즘 이제
responsive web UI, 또 뭐 하이브리드 UI 해서 네이티브 하고 웹 UI를 섞어서 쓰도 많이 쓰죠. 그래서 하여튼 웹 UI를 개발하는데 빠르게 편하게 빨리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자바스크립트 계열의 프레임워크들. 저희는 Vue.js를 요즘 가르치는데 그래서 소위 MVVM 아키텍처로 UI를 만들죠. 만들 때 UI에서 서버 단의 콜은 API를 통해서 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UI는 API 레이어가 형성된 다음에 그 API를 컴포즈해서 UI를 만들어냅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제 API가 서버 단과 클라이언트 단 사이에 일종의 중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얘가. 그래서 서버 단의 모든 UI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API로 노출을 해서 UI 단에서는 서버 단의 임플리멘테이션은 알 필요 없고 이 REST UI, REST로 표현된 API만 가지고서 요거만 이해하면 요걸 가지고 UI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발전해 있어요, 기술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서비스들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IaaS, PaaS 환경에서 우린 클라우드 파운드리라는 PaaS를 가르치는데 쿠버네티스 같은 걸 이용해서 컨테이너들을 잘 관리를 하면서 오퍼레이션에 들어가죠. 오퍼레이션에 들어가고 실제 이제 빈스 프로세스를 수행해주고 유저한테 태스크 플로우를 만들어주고 할 때에는 컴포지션, 서비스 컴포지션 레이어가 있어서 거기 로직에서 이 서비스들을 올바른 순서로 제때제때 콜을 하면서 실제 플로우를 만들어내겠죠. 여기서 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오케스트레이션 방식이 있고 코리오그래피 방식이 있죠. 오케스트레이션 방식은 저 앞에서 우리가 프로세스 모델, 사실 이 BPMN으로 프로세스 모델을 그리면 뒷단에 지금 얘기한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스크립트가 저 BPMN 모델에서 자동 생성이 됩니다. 자동 생성이. 스크립트가 자동으로 생성돼요. 그래서 저 프로세스 그린 대로 저기에 맞는 서비스들이 제때제때 호출이 되면서 프로세스가 흐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방식이고,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방식은 이제 프로세스 마들이 필수죠. 아까 BPMN 마들을 그려야만 그거에서 오케스트레이션 스크립트가 자동 생성되고 그 스크립트가 돌면서 실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의 그 태스크 플로우가 흐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이제 BPMN 모델을 안 하고 어떻게 왔다 여기까지. 그럼 이제 BPM 모델이 없으니까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 자동 생성이 안 되죠. 그럼 이제 이 오케스트레이션 내용을 이제 날 코딩을 해야 되겠죠. 날 코딩을 손으로 이제 수작업으로 그 오케스트레이션은 그 스크립트 내용을 플로우 내용을 하나의 컨트롤 서비스로 만들어서 그 컨트롤 서비스가 지휘를 하면서 이 밑에 워커 서비스들을 시켜서 어떤 태스크 플로우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일부 기업들 이제 웹 스케일 비즈니스라 그러는데 뭐 아마존이다, 넷플릭스다 이렇게 몇억 고객 가입자가 막 몇 억이 되고 이런 큰 회사들을 얘기하죠. 웹 스케일 비즈니스. 그런 회사들은 요즘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신제품을 계속 내놔야 되기 때문에 추격하는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가볍고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허용이 되는 부분이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좀 가벼운 부분은 이제 코리오그래피 많이 써요. 코리오그래피는 이제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라 그러죠.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로서 각 서비스가 이벤트를 퍼블리시하고 그럼 그 이벤트에 대응을 해야 되는 다른 서비스들은 거기에 서브스크립션을 했다가 자동으로 트리거되는. 그래서 publish and subscription, publish and subscribe라는 메시지 인프라스트럭처 쓰죠. 써서 이벤트 소싱 한다 그래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이제 좀 비즈니스가
프로세스가 복잡하고 아주 미션 크리티컬하고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오케스트레이션으로 갑니다. 되게 모델링을 절대로 해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좀 가볍다. 뭐 고객이 뭐 주문을 하고 카탈로그를 보고 주문을 하고 그뭐 뻑이 한번 나도 고쳐주면 되죠. 뭐 큰일 날 일은 없죠. 뭐 그런 좀 프론엔드 단의 가벼운 프로세스들은 코리오그래피도 요즘 많이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툴셋을, 툴체인을 쭉 가지고 해 나가시면은, 이제 코딩이 다 된 다음에, 실제 서버 단을 임플리멘트 할 때, 뭐, 메이븐이나 그래들 같은, 빌드 오토메이션 툴을 써서 빌드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빌드된 거를 실제 인프라스트럭처 서버에다 디플로이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 실행을 하고 오퍼레이션 하고 하는 부분은 이쪽은 다 자동화돼 있다. 자동화돼 있다. 자동화돼 있어요. 그래서 임플리멘테이션 할 때 컨티뉴어스 인티그레이션을 하고 젠킨슨이 뭐 요즘 이제 더 좋은 것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컨티뉴어스 인티그레이션에서 컨티뉴어스 디플로이를 한다. 컨티뉴어스 CD, 컨티뉴어스 디플로이 한다. 자동화돼 있다. 원클릭으로 인테그레이션 테스트 버그만 없으면 원클릭으로 빌드되고 원클릭으로 테스트를 패스해서 원클릭으로 디플로이 된다. 이제 그거를 DevOps라고 부르죠. DevOps. 그래서 이제 개발과 운영이 이제 더 이상 어디까지가 개발이고 어디서부터 운영이지 하면 보이질 않아요. 왜? 개발 자체를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릴리즈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렇게 빨리 못 한다고 쳐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릴리즈 한다. 일주일 동안 개발한 거를 릴리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품은 다음 또 일주일 동안 개발해서 또 2주 개발한 게 이제 제품이 커진 거죠. 또 릴리즈하고 이러고 나가는데 그 어디까지가 개발이냐? 어디부터가 지금 운영 들어간 거냐? 일주일 개발한 건 일단 시장에 출시를 했으면 이제 벌써 운영 들어가는 거죠. 2주부터는 운영 들어가는 거죠. 2주부터는. 근데 2주는 또 이제 추가 개발을 하면서 또 운영해요. 그러니까 개발과 운영이 분리가 안 되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뭐 회사 내 개발팀이 있고 개발된 제품을 이제 그 운영하는 팀이 있다. 그 이제 옛날 방식이죠. 요새 이런 툴체인 하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은 한 팀이 서비스 하나를 만든다. 전번에 이제 아마존의 사례를 얘기하면서 0.63초마다 서비스를 하나씩 릴리즈 하는데 그 서비스들을 어떤 DevOps 팀 하나가 뭐 한 개 또는 여러 개 될 수도 있지만 일정 수의 서비스를 딱 책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A라는 DevOps 팀이 뭐 2명에서 한 5명 정도인데 3명이라 칩시다. 3명으로 구성된 DevOps 팀이 있다. 아마존에. 이 팀이 서비스와 서비스를 5개를 책임졌다. A, B, C, D, E 5개의 서비스를 책임졌다. 그러면 요 3명이 5개 서비스를 창안해내고 발명해내고 개발해내고 운영하고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가고 엔투엔드 총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DevOps 프랙티스입니다. DevOps란 건 뭐예요? 개발 조직이 한 팀이 조그만 팀으로 여러 개의 조그만 팀으로 나눠지고 각 팀은 하나 또는 몇 개의 서비스들을 책임을 딱 맡아서 그거의 창출서부터 시장에서 떨궈 없애는 날까지 총책임을 짓는다. 그래서 결국은 이 팀은 개발과 운영을 다 하는 거죠. 분리가 안 되죠, 개발과 운영이. 그리고 작은 팀들이 여럿이 모여서 동시에 막 개발해 나간다. 서비스들 간의 API를 통해서만 서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그 서비스의 API를 바꿔버리기 전에는 내가 아무리 서비스의 임플리멘테이션 내부를 뜯어 고쳐도 바깥 서비스들이 알 필요가 없죠. 그 사람들 다른 서비스나 바깥에 우리 기업 바깥의 고객이나 파트너들은 우리 API만 보고 우리랑 협력을 하기 때문에 이 서비스랑 그 서비스 내부를 뭐 몽고DB를 쓰다가 요번에 뭐 카산드라로 바꿨다.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서비스를 만들어서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그대로 릴리즈 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의 업그레이드가 엄청나게 빨리 가는 거죠. 엄청나게 빨리 가요. 서비스 단위로 막 수천 개 서비스가 매일 업그레이드 되면서 독립적으로 쫙 나가기 때문에 옛날에 그 모놀리틱하게 그냥 몇백만 라인 또 몇십만 라인 되는 거를 들어내렸다가 고쳐가지고 올리고 리그레션 테스트를 하고 뭐 서버 프로비저닝을 하고 이 복잡했던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DevOps가 제일 효율적이고 릴리스 사이클 속도를 높일 수 있고 따라서 고객의 니즈에 가장 빨리 맞춰 나가면서 고객의 사랑을 쟁취할 수 있는 가장 진보된 방법인데 지금 쭉 보셨다시피 얘를 하기 위해서 뒷단에 어떤 일을 할 줄 알아야 되느냐 하는 거를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업 중에 많은 기업 중에 여기서 제가 얘기한 이런 프랙티스들을 다 할 줄 아느냐 과연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제 나는 일부는 할 줄 아는데 일부는 아직 모른다. 그럼 이제 그걸 열심히 이런 역량을 보완해 나가시면은 점점 더 좋은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뭐 이런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프랙티스들을 툴 기반으로 하는 것이 회사 내에 아주 그냥 기본 관행으로 문화로 정착이 되는 순간에 여러분 회사는 글로벌 초인류 회사가 되는 거예요. 가는 길이 짧을지 멀지는 지금 여러분 회사의 현재 상태가 어떨지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공학 역량을 쌓아 올려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꽤 긴 시간을 통해서 지금 사스 사업의 성공 전략이라는 큰 주제를 놓고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로부터 얘기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그거에 추가해서 SaaS를 제대로 개발할 때에 하려면은 갖춰야 될 기술적 요건이 뭐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SaaS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갖춰야 되느냐 하는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SaaS를 개발하는 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쭉 들어보시니까 아마도 그 4개 챕터로 나눠서 말씀드렸지만은 4개 챕터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서로 깊이 연관이 돼서 서로 하나의 그 중요한 디시플린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비즈니스에서 고객 가입자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입자를 확보를 남보다 잘하려면은 고객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사랑을 어떻게 받느냐? 고객이 원하는 거, 고객이 싫어하는 거를 명확히 파악을 해서 어떤 다른 경쟁 업체보다도 그거를 잘 서비스를 해드리면 원하시는 걸 하게 해드리고 싫어하는 거를 없애버리고 하면은 성공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남보다 글로벌 선도 기업보다 더 카스머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포착을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퍼소나를 만들고 밸류 프로포션 캔버스를 가지고 고민을 해보고 조니 매핑을 상세하게 해보고 비즈니스 모델링을 하고 이런 작업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고객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는 것이다. 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 또 지금 오늘 얘기한 거 해서 다 어떻게 보면 깊이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잘 들으시되 그냥 파트 이렇게 달락달락 들으시질 말고 이게 어떻게 다 서로 연관이 돼서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이런 어떤 디시플린을 형성하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되새기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드리고요. 요번 그 사스 프로젝트,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말로 가치 있고 좋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